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경제 지표를 볼 때 상당한 통화정책 부양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통화정책 회의 이후 경제지표 부진이 올해 성장 확장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유럽 중앙은행이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한 충격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8% 내린 25,473.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81% 하락한 2,748.93에, 나스닥 지수는 1.13% 떨어진 7,421.4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미국 경제 전망이 약화하면서 금리 인상 경로도 하향 조정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프린스턴 대학 강연에서 경기의 하방 위험이 상방 위험보다 더 크다면서 생산과 고용에 대한 기본적인 전망의 하향 조정은 금리 경로의 하향 조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급락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미국 가계의 순자산 가치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 순자산은 3분기에 비해 3.5% 감소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다시 한 달 만에 216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1% 이상 빠지면서 73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이 상승세 띄었지만요. 뚜렷한 상승 동력 없는 상태에서 중국 증시가 닷새 만에 하락 전환이 되면서 우리 증시 함께 약세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측에서 이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중국 증시 급등세 이어갔고 이 상하이 종합지수도 올해 들어서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현재 조정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 살펴보고요. 이어서 한한령 이후 최대 규모의 유커가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유커들의 본격 귀환을 알릴 수 있는 이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OECD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돼도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해놨습니다.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협상이 막빠진 가운데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증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네, 이번 주 한 주 다 갔는데 이번 주 시장 보면서 좀 짜증나죠? 네, 뭐 한 6일째 계속 밀리기만 하는데 그동안 모른 게 뭐가 얼마나 있다고 계속 밀리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차갑게 하는지 참 별로 기분이 안 좋게 봤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5거래 연속 지금 하락세이거든요. 네. 사실 중국 증시가 좀 많이 급등을 해서 우리 네. 시장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비동조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궁금하죠. 어떤 슬픈 현실 속에서 왜라고 묻는다고 하게 되면은 자꾸 자기 비관만 하게 되고요. 네. 우울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봤을 때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3,100. 그러니까 즉, 지난 춘절 전에부터 이제 약간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춘절 이후부터 빨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 올라온 게 지금 지수의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국에 어떻게 보면 좀 투자했던 분들 오히려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아되는 상황들인데 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한국 주식을 하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봤었을 때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어떤 비동조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쪽에서 어떻게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아무래도 중국을 끌어올리는 쪽의 대부분의 흐름들은 일단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요. 네. 그거 관련돼서 이번에 전인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하지는 못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눈높이 충족하려면 뭐 돈을 그냥 나눠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정부의 의지가 확인됐다는 관점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떤 감세라든가 또 이제 소비 부양책, 인프라 투자 다 이런 쪽으로 세세적인 모습들이 확인됐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뭔가요? 한국에서는 정책이 그만큼 좀 뚜렷하지 않다는 게 좀 어떤 차이락을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재정 목표를, 그 재정 적자 목표치를 확대했죠. 그만큼 재정을 더 풀겠다. 그런 관점 쪽에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쪽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기업 세금 부담, 사회보장료 약 한 2조 위안 정도를 경감할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저희 중국은 증치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죠. 이쪽도 인하를 시키면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약 한 어떤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 정도 어떤 또 돈을 푸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인프라 건설 충당 위해서 지방정부의 채권을 발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조 위안 정도 늘어나는 걸로 지금 보고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차원 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속속들여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 경기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부럽죠. 부럽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의 경제 체제의 현실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 공산당 일당 체제가 끌고 나가는, 그러니까 즉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반영되는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를 다 챙기고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수출 관련된 쪽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가 좀 다른 모습들로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중국의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경제 지표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벌써 2월 달에서 중국의 지표들은 반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2월 달 제조업 관련된 차이신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상승 반전이 좀 뚜렷하게 나오고요. 거기다가 또 제조업 지표에 앞서서 움직이는 신규 주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빠르게 개선세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봄 되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이 좀 기지개를 피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상당히 높은데 한국의 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오히려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대표적으로 수출 같은 경우 반도체가 한 2년 동안 먹고 살렸는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좀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들 때문에 일단은 시계가 안 보인다. 이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차이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증시와 관련돼서 시장을 좀 변화를 질렀던 흐름들은 이 중국의
어떤 MSCI가 중국의 A 지수의 편입을 확대했던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국인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쪽은 좀 비중을 더 늘리는 쪽으로 나가고 한국은 좀 줄여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단 관심 살짝 제외, 중국을 보자, 이런 쪽으로 나오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변화가 나오는 흐름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패시브 자금에 대한 우려감들이, 그러니까 즉 중국을 많이 사고 한국을 덜어내겠다라는 관점들은 일단 지나고 나보게 되면 저희가 우려하는 뭐 5조가 빠져나가느니 10조가 빠져나가느니 이런 쪽은 우려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다가오는 게 패시브 자금만 있는 게 아니죠. 가장 또 중요한 게 패시브에 반대하면은 액티브. 네, 차이가 뭘까요? 네, 영어입니다. 네, 차이, 네, 둘 다 영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그런 지수 추종형이 아니라 그냥 일단 이 회사 좋아 보이는데 사야겠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특히 또 하나 또 비차익 관련된 매수세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려하듯이 그렇게 크게 비중을 좀 많이 팔겠다라는 상황들은 아닐 수 있다라는 또 염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일단 무엇보다 지금은 비동조화가 되는데, 만약에 중국의 지표들이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지표가 계속 개선되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낙수 효과죠. 그에 따른 변화들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를 좀 기다리는 시간이다 보니까 아직은 국내 증시의 여러 가지 분위기도 어떤 따라가려고는 노력을 하되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된다는 관점 쪽이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중국 이슈까지 함께 짚고 왔는데요.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에 경상수지가 2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81개월째 연속 흑자고 역대 최장직 기간이라고 합니다. 또 1월에 경상수지 흑자가 9개월 내 최저라고 하는데요. 반도체나 이 석유 제품 수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이 상품 수지는 56억 1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흑자가 축소됐다고 하는데요. 이 최장기간 흑자를 냈지만 5개월 연속 감소세에 9개월 내 최저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현재 좀 지표가 나온 상황인데요. 네. 대표님께서는 이런 수치를 보면 좀 시장에서는 어떤 신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많이 줄었네요. 지금 무역 수지 관련해서 발표가 됐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대로 어떤 반복하는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이제 지금 물론 이제 연속 적자는 안 본다. 그래도 한숨을 돌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상황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반도체 쪽이 꺾이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충분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떤 반도체뿐만 아니라 작년에 시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섹터 쪽에 하나가 반도체, 석유화학, 기계 쪽입니다. 그렇죠. 이쪽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죠. 네. 그럼 이를 좀 대체할 만한 쪽이 무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자동차 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그 빈자리를 채울 만한 강한 부분들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수출에 대한 동력들이 약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출에 대한 규모가 계속 축소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 압박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원화 약세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할 만한 동인들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관점들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서 시장 흐름에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수치를 좀 짚고 왔는데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한령 이후에 최대 규모의 6호가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6호가 본격 귀환하거든요. 네.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일까요? 네,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중국 소비주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다시 보자라는 관점 쪽으로 조금씩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이 올라가니까 그나마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재조명도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 현상들이 나오냐면 가장 첫 번째는 중국의 위안화 안정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나오는, 물론 무역 분쟁이 타결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많이 위축됐던 중국에 대한 시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그동안 위안화 약세에 대한 부담들을 좀 떨쳐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자국의 통화가 강세가 되면 당연히 관련된 내수 쪽은 좋아지는 부분이기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안정세가 이끌어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에 따른 재조명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관련된 어떤 변화 쪽에서의 데이터들은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2월 달에 수출 동향 쪽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게 중국의 화장품 수출 동향입니다.
이쪽은 지금 살펴보게 되면 수출이 한 1조 7천억 달러 정도가 나오면서 지금 데이터로 보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했고요. 분기로 봤을 때는 20% 이상 지난 분기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부분을 잘 눈여겨보신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중국의 화장품 수출이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다가 이제 2월 달부터 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여러 가지 데이터와 좀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는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수치고요. 특히 2월 달에는 춘절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춘절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난 게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고, 거기다가 1월 달에 있었던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많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로 봤는데 생각보다 이 빈틈을 좀 수출 쪽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나쁘지 않은 데이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중요한 게 품목별로 봤을 때 보통 여성분들께서 화장하게 되면은 그냥 기초 화장만 사고 안 사고 이런 게 아니죠. 이건 제가 뭐 발라본 김기수도 아니고 얘가 네, 발라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보통 기초하고 색조하죠. 네, 그렇죠. 네. 네, 예, 왜 이렇게 안 하세요? 네,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초나 색조까지 다 수출량이 늘었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색조도 생각보다 잘 나가고요. 기초가 한 69%대, 색조대가 한 75%대 나오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 품목이 강세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의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화장품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가 3월 달까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행 성수기나 전반적인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약간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봤었을 때 계속 관심이 필요한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떤 지금 카지노 관련된 쪽에서 대표 주자 파라다이스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2월 달 매출액이 28%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어떤 위축대 대비해서는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인 VIP가 78%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알게 모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인들의 영향력들이 다시 부각되는 대표적인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번에 이 한한령 조치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 6허 이제는 분들이라고 해야겠죠. 표현을 와서 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은 분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최대 보험사죠. 평안보험의 임직원들이 회사의 어떤 우수 직원들 포상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쪽은 회사가 부담을 하겠죠. 그러면은 직원 입장 쪽에서는 내가 돈 안 들이고 여행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와서 그냥 개별 여행 객들보다는 회사가 공짜로 여행 보냈는데 나 돈 좀 있는데 좀 한번 써볼까? 라고 하면서 약간 소비력에 대한 구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흐름을 봤을 때 하루는 면세점 데이 그러면서 쇼핑 데이로 하루를 빼준다고 합니다. 신났네요. 네. 중국 네, 보험사 부럽네요. 네.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 롯데 쪽을 빼고는 다 면세점에서 쇼핑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나마 약간 단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이런 쪽이 좀 계속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화가 좀 들어오는 쪽으로는 이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전세기나 지금 이제 3대 어떤 부담되는 부분, 전세기 그리고 크루즈 온라인 판매 이쪽은 아직 사실상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해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해제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변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여행 성수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그래도 좀 꿈틀거릴 수 있는 기조 이쪽은 계속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계속 흐름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가 SK텔레콤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SK텔레콤이 그룹의 핵심인 만큼 관련 계열사들에 대한 좀 우려도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 SK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SK텔레콤의 어떻게 보면 주축이다라고 얘기하면 SK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계열사들은 자기가 주축인 줄 압니다. 그렇죠. 네, 있어 봐서 합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SK텔레콤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시각들이 높아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뭐 아직 신용등급이 떨어진 거 아닌데 부정적이라고 하게 되면 한 1, 2년 동안에 관찰을 해봤다가 경고야 너 그랬는데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매질을 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한 1, 2년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겠다라는 쪽인데 대표적으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5G 하면서 돈 많이 들어가죠. 투자 금액이 벌써 작년부터 3조 원대, 올해도 3조 원대 후반대
내년에 4조 원대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돈 들어가는 거 많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좀 시각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또 자회사 중에 하나 11번가 같은 경우 저는 많이 사드리는데요. VIP인가요? 고객으로 생수만 사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아직 이익 개선세가 좀 확연하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지금 차입금이 계속 늘어가는 구조입니다. 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2017년도 8조 원대. 근데 작년부터는 한 11조까지 늘었죠. 대표적으로 ADT 캡스 지분 인수하면서 물론 이제 현금으로 들어간 건 아닌데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자금이 들어가고요. 또 추가로 SK 브로드밴드, T 브로드 합병 관련된 쪽에서 태광산업과 MOU를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돈 들어갈 건 많은데 지금 돈 버는 거가 지금 정도로는 아무래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열사들을 보게 되면 주요 계열사들도 신용도가 계속 어떤 경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뭐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가가 불안정하면서 실적 흐름들이 거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쪽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고 그밖에 뭐 SKENS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신용도 관련된 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돈 잘 벌면 되죠. 잘 벌어서 이런 부담감을 씻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럴 만한 요건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우리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라는 쪽이 지금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또 자회사 쪽의 입장에서 SK하이닉스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잘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부터 약간 또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또 하나 돈을 벌어들일 창구가 흔들린다는 관점 쪽에서 또 여러 가지 시각들은 흔들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SK텔레콤이 지금처럼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통신주 중에서는 제일 저평가죠. 그런 건 어떤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어떤 저평가의 흐름들인데 변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기회 요인들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지만은 일단 지금은 추이는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계열사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가 이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돼도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 내놨거든요. 자세한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좀 타결돼도 이 두 국가 간의 관계에 여전히 많이 불확실성이 남은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이제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OECD를 통해서 좀 나왔는데요. 우선 OECD는 전일에 발표한 분기별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세계 주요 국가들에 대한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그리고 또 정책 위반자의 경기 부양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은 이제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과 화학물질, 또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와 또 기차 규제를 낮출 것을 좀 제한하고 있는 형태고, 미국 역시 작년에 이후에 중국 제품에 부과했던 제재를 전면 해제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해제할 것을 제한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는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국영 기업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포함하면서 다른 문제들과 관련한 긴장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로라스군 OECD 수석 경제연구원은 무역 협상이 체결되면 주가는 상승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강화되는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고요. 경제 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고 확실성도 크게 강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우선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양국의 어떤 미칠 긍정적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말을 좀 덧붙인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OECD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2.6%로 작년에 11월에 전망치죠. 2.7%보다 낮춘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 역시 11월에 6.3%에서 6.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선 양국 경제는 작년에 각각 2.9%와 2.6%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선 OECD는 미국의 조세 감면과 또 정부 지출 확대가 무역 분쟁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고, 하지만 이제 그런 효과가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작년 11월에 전망치 3.5%에서 3.3%로 낮추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한편에 그 OECD는 이 유럽에 대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신뢰도 저하로 경제 성장 둔화가 가장 클 것이라고 일부 유럽 국가들은 경기 흑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체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이탈리아는 올해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독일은 0.7%, 영국도 0.8%의 조정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유로존 전체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작년 11월 전망치의 1.8%보다 크게 낮은 1%로 대폭 하향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무역 협상이 막바지 단계인 가운데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고소하는 강수를 두면서 이렇게 양국 협상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불거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도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좀 고소했습니다. 우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날 미국 정부가 연방기관들의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한 것에 대해 텍사스 정부 법원의 소장을 현재 제출한 상태이고요. 화웨이가 그 문제 삼은 것은 역시 미국의 2019년 국방법이라는 이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법안은 연방기관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 민간 기업들이 이 화웨이,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재 좀 방안입니다. 화웨이는 이 법안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재판 없이 화웨이를 처벌하고 있고, 이는 헌법을 위법한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서서 잘 아시겠지만 멍한저우 화웨이 CFO가 이제 캐나다 당국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자신을 불법 체포했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화웨이의 반격이 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작년 12월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공항에서 체포된 바 있는데, 블룸버그는 최근 화웨이가 자사 장비를 쓰지 말라는 미국에 대해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고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가 자사 장비를 악용하면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도움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좀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내 AT&T, 버라이즌 같은 이 주요 통신사들은 화웨이 장비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미국은 동맹국들에게도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촉구하면서 일부는 동참하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영국, 독일 등의 화웨이 보이콧 연대에서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화웨이는 자사 제품이 무해하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면서 반격에 나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미국 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하면서 승소하기, 어떻게 화웨이가 승소하기 어려운 논리라면서 화웨이를 배제하려는 미국 정부를 지연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는 그런 좀 평가를 내리면서 이런 소송이 크게 어떻게 좀 바뀔지는 좀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아마존 주가가 좀 흔들렸었습니다. 아마존이 미국 20여 개 주에서 5년간 운영해온 팝업 스토어를 모두 폐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좀 전략들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될까요? 네, 아마존이 미국에서 5년간 운영해온 팝업 스토어를 모두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매장에서 수집한 고객 구매 패턴 데이터를 아마존 포스타 그리고 아마존 고와 같은 차세대 점포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우선 월스트리트 전에 따르면은 아마존은 다음 달 29일까지 미국 20개 주에 위치한 87개의 아마존 팝업 스토어를 폐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아마존은 아마존 안에서 밝혔던 내용이 우선 경영진 사이에서 많은 검토를 거친 끝에 팝업 스토어 프로그램을 중단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밝혔고요.
더욱 포괄적이고 넓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고객 경험을 위해서 아마존 북스나 아마존 포스터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마존 팝업 스토어는 음성인식, 스피커, 에코, 또 전자책, 리더, 킨들, 파이어 TV 같은 그동안 아마존에 사용한 상품들을 둘러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매장인데요. 이 온라인과 같은 가격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4년 첫 선을 보였으면서 아마존은 2016년 9월 또 미국 전역에 걸쳐 100여 개 팝업 매장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좀 밝힌 바 있었는데 그동안 그 콜스 백화점이나 홀푸드 매장에 설치되어 온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존 이번 그 팝업 스토어 철수가 리테일 위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당초에 고객들의 수요 같은 데이터 확인을 위해서 매장 유지비가 덜 드는 팝업 스토어 형태로 설계를 했었고 이곳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아마존의 다른 오프라인 매장에 이렇게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을 좀 덧붙였습니다. 아마존은 직접 밝힌 것처럼 앞으로 아마존 북스나 아마존 포스터 같은 다른 특화형 점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좀 계속 밝히고 있고요. 아마존 북스는 아마존이 2015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첫 선을 보인 오프라인 서점입니다. 아마존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샵에서 별점 4개 이상을 받은 제품들만 추려 판매하는 매장이고요. 이 밖에 아마존은 무인 점포 아마존 고에 집중하면서 2021년까지 총 3,000개의 아마존 고를 열 예정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인터넷의 소매 분석가의 얘기를 따르면은 이 팝업 스토어를 폐쇄한 것은 아마존이 배우고 있는 현재 상태고 여전히 리테일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팝업 스토어는 테스트를 목적으로 탄생한 것으로 소매 전략을 최적화하기 위해 이용된 것을 보인다고 밝히면서 이 아마존의 이 팝업 스토어 폐쇄가 과연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분은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얘기는 좀 갈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유럽 중앙은행 측에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금리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양책에 따른 유로나 달러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의 어떤 브렉시트 전에 경기에 대한 전망을 좀 낮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브렉시트에 대한 그 우려감은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봤을 때도 안 좋게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후폭풍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역시 이렇게 유로존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로 연결되는 상황으로 좀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신흥국 속에서의 작은 미탈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크게 어떤 좋은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 이슈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잠시 좋아지나 싶었던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들어서는 다시 높아지겠는데요. 이제는 어느새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도와 울산, 부산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오전에는 한때 나쁨 수준에서 오후 들어서는 나쁨 단계까지 오르며 그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호흡기 관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춘천은 영하 5도로 중부지방으로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은 13도, 춘천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큰 만큼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고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은 13도, 수원과 대전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부산은 16도, 광주와 대구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으로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2m, 동해상으로는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